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마을에 태계 이황이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재미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황의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었죠.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이기이원론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황 할아버지의 철학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어렵다고 지레 겁먹지 말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치가 확실히 보일 겁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선반 위에 2개의 항아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항아리에 정교하게 만든 작은 호랑이 인형을 넣고 다른 항아리에는 직접 만든 향기로운 꽃잎들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이 두 항아리가 바로 이와 기를 나타냅니다. 이 호랑이는 사물의 본질, 곧 이를 상징하지요.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원리와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꽃잎들은 사물의 물질적 요소, 즉 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이 두 항아리 속에 살던 작은 정령들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정령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법칙을 꿈꿨고 기 항아리의 정령은 매일매일 형체를 바꾸는 것을 즐겼지요. 그 두 정령은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어느 날 같은 숲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두 항아리의 입구를 맞대고 인형과 꽃잎을 다른 항아리로 옮겨주었습니다. 서로 만난 순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령은 기 정령의 다채롭고 향긋한 변화를 통해 자신이 실현되는 걸 깨달았고 기 정령은 이 정령의 변치 않는 원칙을 통해 자신이 질서와 의미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우리는 이항과 기항 중 어디에서 더 집중해야 되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단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두가 이와 기를 이루고 있어. 이황 할아버지는 이가 기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셨단다. 결국 그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달려있다네. 즉, 본질과 그 본질이 드러나는 변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단 이야기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의 이와 기의 균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황의 이기이원론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머물며 그들의 생활과 사고에 작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새로움을 일깨워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의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작은 학당이 있었습니다. 이 학당은 율곡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지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당에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겁수와 기대평이었습니다. 이겁수는 항상 진지하고 사색적이었으며 학문 속에 숨겨진 본질을 찾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는 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기대평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이며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당의 지폰으로 유명한 노학자가 두 친구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숲으로 가서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을 각각 한 가지씩 찾아오너라. 그러나 그 물건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생각과 마음에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길 바란다. 이겁수는 숲에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오크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며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같은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는지를 상상했습니다. 나무 안에 깃든 이는 보편적인 지혜와 불변성을 상징한다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기대평은 숲을 돌아다니다 화려한 세 개의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나비는 회오리 치듯 날아다니며 그늘진 나뭇잎들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기대평은 나비의 날개짓 속에 숨겨진 기의 변화를 관찰하며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니 그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당으로 돌아온 두 친구는 자신들이 선택한 물건과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겁수는 이 나무는 뿌리 깊은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변하지 않는 가치를 기억한다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평은 나비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나비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학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없는 친구란다. 이 나무는 기가 만들어낸 모습이며 나비의 아름다움도 이의 규칙 아래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친구는 서로의 배움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더욱 넓히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기이원론의 진정한 뜻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관점의 조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니,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빌리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빌리는 평범한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칸트의 철학적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든 쉽게 이해시키고자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빌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을 맞아 마을 사람들에게 칸트의 철학을 색다르게 설명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잔치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고 빌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줄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람들은 빌리의 말에 호기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리는 미소를 띠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이 세상에 이마누엘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그는 마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진정한 능력은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란 무엇인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경험이 하나도 없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마누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경험 없이도 알게 되는 지식이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자 뒷줄에 서 있던 조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아무 경험 없이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빌리는 그런 의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자신감 있게 조니를 향해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조니,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5를 계산해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답은 8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그 정보는 새로운 것이고 분명히 맞는 정보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리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도 알 수 있는 능력, 즉 우리의 이성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모두가 이마누엘처럼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마을에는 칸트의 철학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빌리의 색다른 설명, 방식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하며 칸트의 이론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빌리의 이야기가 주는 매력은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성 과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렉시우스였습니다. 아렉시우스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어나서 양을 치고 하루를 마무리한 뒤 잠드는 일상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꿈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그 마을에는 유명한 현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초대하여 그의 지혜를 들으려 했고 아렉시우스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씨앗이 나무가 되고 새가 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내재된 목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렉시우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연의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일상이나 삶에는 목적이 없어 보였기에 그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렉시우스는 매일 밤 자기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연극을 보며 상상력을 펼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일상에 치여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렉시우스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공연에서 시작하여 점차 무대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며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아렉시우스에게 삶을 바꿀 깨달음을 준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렉시우스는 이제 마을을 넘어 도시의 큰 극장에서 배우로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깊은 만족을 느꼈고 언제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자연처럼 그도 자신의 내재된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조금씩 성장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렉시우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매일을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문과 그가 전한 목적문 덕분에 아렉시우스와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본질을 따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각각의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